안녕하세요. 영화감독 김문경입니다. 저는 지금 이츠북스 출판 브랜드인 사유와 공감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소설가 한 분을 만나 뵙고 곧 출간 예정인 작가님의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왔습니다. 네, 멋진 스타 배우이자 베스트셀러 소설가인 차인표 작가님이십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 겸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차인표입니다. 오늘 그들의 하루 첫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요. 이 영상을 보실 분들에게 사랑과 위로와 존경을 한가득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차인표 작가님이 무려 10년 만에 개정판 소설을 들고 오셨다고요. 책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출간됐던 소설이에요. 저의 두 번째 장편 소설이었고 그때 출간 당시 제목은 오늘 예보였는데 복간을 하면서 제가 그 전에 못다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추가를 했고요. 개정 확장판으로 이번에 그들의 하루라는 이름으로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책을 먼저 읽고 왔는데 이게 얼마나 재밌었냐면 제가 그 앉은 자리에서 3시간 만에 완독을 할 정도로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속의 새 인물 캐릭터는 물론이고 이 이야기의 설정까지 굉장히 탄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숙자 나고단, 그리고 포졸 역할의 보조 출연자 이보출, 그리고 아픈 딸을 지키는 아빠 박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된 독구 은둔자 정유일까지 정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굉장히 이제 짠한 인물들인데요. 한 분씩 살펴보면서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에피소드인 나고단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나고단이라는 인물은 이혼과 사업 실패, 자식도 없고 가족까지 없는 그런 외로운 인물이죠. 그래서 이 나고단이란 인물이 죽기 직전에 올라간 다리 위에서 한 남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이 남자에게 5,000원이라는 돈을 받게 되는데 이 나고단이 5,000원으로 밥도 사 먹고 며칠째 굉장히 이제 굶던 배를 채우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그 일을 계기로 하루만 더 살기로 마음을 먹게 되고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또 3일이 되고 이게 결국에는 나고단을 살리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의 작은 위로, 관심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5,000원이란 게 누군가에게는 뭐 커피값 정도의 적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나고단한테는 이 5,000원이 위로나 그런 희망만큼 굉장히 값진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나고단에게 5,000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고단에게 있어서 5,000원은 사실은 그 5,000원을 건넨 이보출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 5,000원이 그 2008년, 9년 당시에 그 방송 보조 출연자들의 밥값이었어요. 한 끼 식사비. 네, 그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 소설을 쓰려고 보조 출연자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5,000원이 밥값이었고 결국은 이보출은 자신의 밥 한 그릇을 준 거죠. 네, 본인이 먹어야 될 자기 한 끼니를 그렇게 나고단에게 나눴고 나고단 씨는 그것을 먹고 하루를 더 버틸 힘이 생겼고 네, 그래서 5,000원이 어떤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한 끼니였다 나고단에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기 한 끼니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대신 해주는 이보출의 마음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보출 씨의 사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출은 이제 투자금으로 전 재산을 날려먹고 또 이제 포졸이라는 아주 작은 역할로 보조 출연자로 이제 삶을 전전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게다가 이제 이 보조 출연자의 하루 1급이 4만 원인데 이 4만 원으로 이제 아들까지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보출의 에피소드는 다른 에피소드들보다 상당히 좀 구체적이고 또 생동감이 넘쳤는데요.
이 에피소드에 그려진 촬영 현장의 묘사라든지 혹은 업계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살아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 몰입감 있고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작가가 아닌 배우 차인표에게도 이런 보조 출연자 시절이 있었을까요? 네. 감독으로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제가 묘사한 보조 출연자의 어떤 현장감이 있게 느껴지셨어요? 이 영상으로 이제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로 너무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경험을 정말 하셨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보 출이라는 인물 자체가 보조 출연자를 줄임말이잖아요. 그 배우 생활을 하면서 제가 보조 출연자로 출연한 적은 없지만 했던 역할 중에 제일 단역은 그림자 역할이었어요. 그림자요? 무슨 바둑 드라마였는데 차인표 22기 차인표 신인 탤런트 오늘 일본 사무라이로 암살자로 등장할 거니까 준비하고 기다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너무 기뻤죠.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검을 들고 멋있게 이렇게 등장하는구나.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렇게 창호지 문이 있고 그 안에 주인공이 있고 밖에 이렇게 검을 든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서 그런 단역을 해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했던 어떤 드라마가 히트를 치면서 한 1년 후부터 이제 주인공을 쭉 했는데 2009년에 명가라는 KBS 대하사극을 찍는데 촬영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께서 오시더니 인사를 반갑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표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누구시죠? 그랬더니 10년 전에 왕초할 때 보조 출연자셨는데 제가 뭐 이렇게 추운데 뭘 보온 주머니인가 뭐 이런 걸 하나 드렸대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10년 후에 다시 현장에서 인사를 하시는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이분한테 이 보조 출연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구나.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이걸 하셨고 아마 더 하셨겠죠. 이걸로 아이들도 밥도 먹이고 학교도 보내고 생활을 하셨겠구나. 하나의 직업으로 접근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보조 출연자들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하다.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소설이랑 딱 맞물려져서 이제 쓰게 됐습니다. 보조 출연자 분들 사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께도 이렇게 핫팩이라든지 이렇게 챙겨주시는 그런 모습이 다 못 챙겼겠지만 그때 네. 그분한테 그렇게 했었나 봐요. 네. 그분들은 너무 고생하니까. 그러니까 그 소설에 나온 것처럼 제일 먼저 도착해서 제일 먼저 준비하고 내가 추운 것보다 한 2배는 더 추울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피곤하다면 피곤하고 배고프다면 나보다 훨씬 더 피곤하고 배고플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없으면 주인공이 아무리 인기가 있다선 쳐도 드라마가 되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한 분 한 분 너무 존귀하고 소중하고 주위를 살펴보면 소중한 분들이 반짝반짝 자기 삶을 살고 있고 이런 모습을 한번 소설을 통해서라도 그려보고 싶었어요. 비록 이보출이라는 사람은 나쁜 선택을 했고 그것을 이제 만회해가는 과정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항상 뭐 맨날 좋은 선택만 하면서 살겠어요. 그런 따뜻한 생각들이 이보출이라는 인물을 더 이제 매력적이고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일수꾼 박대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읽던 중에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박대수의 마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추격하는 박대수와 이 이보출이 첫 재회하는 장면인데요. 박대수는 사실 자기가 전 재산을 떼어서 이보출을 추격을 하는 건데 이 상황에서 박대수는 좀 모순적으로 내심 이보출이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느끼죠. 그래서 이 대수의 좀 모순적인 마음이 어떤 것이었나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혹시 김 감독님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좋지 않은 거를 줬어요, 저한테. 알아요. 이게 이제 포장지에 쌓여있다고 치고 그거를 받고 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박대수가. 알지만 차마 그것까지 확인을 하면 본인이 더 절망하게 되니까 뭔가 그 마지막 카드를 그냥 안 열어보고 쪼물딱
하다가 그냥 그 이보출이 또 도망가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설정을 한 거죠. 항상 안 좋은 예감은 들어맞는다고 좀 그런 그런 말과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캐릭터 이번 개정판에서 새롭게 추가된 네. 인물인데요. 정유일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차례입니다. 요즘 시대에 은둔자 혹은 히키코모리라고 칭하는 네. 사회층이 있죠. 그렇죠. 정유일이 네. 딱 이에 해당하는 네. 인물인데요. 정유일이라는 인물의 주변 사람들이 마치 팩트 폭격처럼 너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니? 나이가 몇인데 계속 그렇게 살 거니? 이런 질문 폭격을 받는데요. 정유일의 굉장히 이제 너덜너덜해진 이 삶과 마음에 중간중간 이제 이 머리에 스치는 그런 아버지의 대화들이 마치 저한테 해주는 것처럼 마음의 울림이 컸었는데요. 차인표 작가님은 현 시대의 정유일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MZ세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삶도 정유일의 삶처럼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앞이 안 보이고 지금 너무 어렵고 막 정유일처럼 그냥 은둔하고 싶어도 정유일이 12년 동안 은둔했지만 나중에 이 소설에서 주인공이 됐듯이 여러분 각자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마치 저에게 위로를 해주는 것 같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이제 쫓기듯이, 그러니까 20대는 뭘 해야 되고, 맞아요. 22살에 뭐 해야 되고, 25살까지는 뭘 해야 된다, 30살까지는 안 뭘 해도 해야 돼요. 된다. 안 해도 돼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에서 많이 규정하기 네. 때문에 작가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자의 모양과 형태에 따라서 살아가는 걸 존중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말이 네. 마음에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그것을 존중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그 사람의 소망과 다른 사람의 소망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각자가 살면서 하루 안에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하루를 보내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고 감동이 되네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그들의 하루에 나온 네 사람의 이야기를 한 명씩 들어봤는데요. 이 네 인물들을 이제 삶의 고증이나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이제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각기 이 네 명의 사연들이 다 너무 짠해서 작가님이 쓰시면서도 굉장히 이제 모든 캐릭터들의 애정에 가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한 명만 아픈 손가락으로 뽑는다면 어떤 캐릭터가 가장 좀 마음에 쓰이셨을까요?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마지막 캐릭터. 정유일. 네, 정유일이 가장 마음에 MZ 세대랑 쓰였습니다. 많이 닮아 있으니까. 네. 저도 정유일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도 저는 제일 처음에 만든 나고단이라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일 고민했던 캐릭터가 나고단인데 그 이유는 제가 이분을 키를 작은 캐릭터로 설정한 큰 이유는 2000년대 초반에 그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무슨 다큐멘터리 촬영 때문에 그 공장지대로 이동하는 차 안에 있었는데 그날 차가 거기 뭐 비포장에 막 또 시내가 꽉 막히고 비가 막 내렸어요. 근데 차가 멈춰 있으니까 거린들이 계속 이제 차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쿵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봤더니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계속 두드려요. 누군가 쾅쾅쾅쾅. 그래갖고 창문 아래로 이렇게 봤더니 키가 아주 작은 뭐 1m도 안 되시는 그런 분이 차 문을 꽝꽝꽝 두드리면서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잔뜩 화가 나고 분한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왜 이제야 나를 발견했냐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그 순간에 제가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화난 표정으로 바라보지?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파란불로. 바뀌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멈춰있던 자동차와 릭샤와 소떼와 이런 게 한 번에 파도가 움직이듯이 앞으로 쫙 움직이는데 신호등이 바뀐 걸 발견한 이 작은 분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뛰어서 인도로 뛰어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안 보이니까 그냥 있으면 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뛰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죠. 아, 저분이 왜 화난 모습으로, 분한 모습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는지. 저 사람은 목숨을 걸고 구걸을 하고 있었구나. 그 먹을 거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계속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이름도 지었어요. 그냥 몬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근데 이 세상에 몬뚜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고, 뭐 지하철을 한번 타도 분명히 그 안에도 어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미처 돌보지 못하지만 절박한 사정을 가진 이웃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그 몬뚜에서 나고단을 따오게 된 거예요. 실제 몬뚜랑 나고단이랑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몬뚜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또 나고단에게도 그런 시선이 많이 적용이 되신 것 같고요. 네, 저는 꼭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럼 작가님에게 하루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 전체 삶의 축소판이 오늘 하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행복도 오늘 느껴야지 그게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글과 캐릭터를 만들어내시기까지 굉장히 창작의 고통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재밌었어요. 우리가 창작을 이제 비유를 할 때 산과 맞먹는다 이렇게 비유를 종종 하는데, 이렇게 창작으로 낳은 자식들에게 굉장히 애정이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차인표 작가님과 제가 그들의 하루 낭독회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각 문장들이 다 너무 개성이 있고 마음에 울림을 줘서 좀 고르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애정하는 문구들을 선정해서 독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누가 딱 한 번만 만나서 반갑다고 말해주면 좋겠다. 어서 오라며 웃어주면 좋겠다.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초대해주면 좋겠다. 없는 사람 취급해서 미안했다고 말해주면 좋겠다. 죽지 말라고 말해주면 좋겠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누가 딱 한 번만 내가 죽으면 슬퍼할 거라고 말해주면 좋겠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딱 한 번이라도.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인간은 모두가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있었던 것이다. 한 줄만 끊어져도 풀려져 버리는 실타래처럼 모두가 똑같이 소중했다. 다만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서로 거듭 알려줘야만 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살아있는 자가 얼마나 용기 있는 자인지, 결국 부대끼며 의지하고 부둥켜 안고 위로하며 끝까지 살아야 하기에 우리는 서로가 필요했다. 휴식은 할 수 있지만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삶이기에. 제가 쓴 거 제가 읽으니까 좀 네. 아름다운데요. 창피하네요.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나중에 그 북콘서트 같은 거 하실 때 그 독자분들한테 네. 이제 투표 같은 거 받아서 한번 낭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독자분들한테 읽어달라고 하면 좋겠네요.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너무 즐겁지만 할 것을 기대하는 게, 제가 방송에서 30년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웃긴 얘기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면 아마 굉장히 재미난 북콘서트가 될 거예요. 다른 북콘서트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들의 하루 네 남자의 이야기는 모두 들어봤으니 작가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차인표 작가님의 전작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장르를 넘나드는 도전 정신이죠.
첫 작품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은 문학, 그리고 그들의 하루는 코믹 휴머니즘, 그리고 인간 사냥은 이제 판타지 소설까지 굉장히 장르를 넘나드는 정말 다양한 소설들을 많이 집필하셨는데요. 혹시 다음 작품도 지금 장르를 구상하고 계신 게 있다면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네. 다음번 소설은 독자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긴밀하게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을 한번 실험적으로 써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자전 소설, 제가 젊었을 때 겪었던 일, 제 삶이 뭐 소설로 써낼 만큼 의미 있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제가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삶의 구비구비마다 저를 도와주고 함께 스쳐 지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한 번씩 회상해보고 그분들한테 미처 못다한 고맙다는 말, 미안했다는 말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여러 가지 머릿속에서 지금 생각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설에서도 느꼈는데 굉장히 타인에 대한 이런 인간에 대한 배려심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같은 창작자로서 네.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소설을 쓰실 때 선호하는 장소나 공간이 있으실까요? 네네, 참 괴롭죠. 어디서 쓰세요? 대본 쓰실 때? 저는 주로 카페나 네. 네. 혹은 그러니까. 집에 이제 골방에서 주로 씁니다. 네. 저도 저희 집에 이제 제 뭐 조그만 글 쓰는 방이 있어서 거기서 쓰든가,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데 옮겨 다니고 싶은데 저는 또 이게 좀 층고가 높아야 되거든요. 네, 그게 중요해요. 이게 공간이 협소하면 답답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딜레마입니다. 네, 아직 못 풀었어요. 그럼 장소는 매번 이렇게 조금씩 옮겨 마음이 다니고 가는 하고. 곳에서? 지금은 요즘은 이제 그냥 거실에서 써요. 집 거실이 그나마 좀 높아서. 네. 이 부분도 되게 궁금했는데요. 글을 쓰실 때 주로 듣는 음악이 있으신지 플레이리스트를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틀어놓는 음악이 그들의 하루는 가요, 예전 가요도 듣다가 뭐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가요들도 듣고 뭐 그랬던 것 같고요. 가수 이문세 씨의 노래들 중에 이영훈 작곡가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들을 많이 즐겨 들어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님이 그분이었고 너무 좋잖아요. 그분 서정적이고. 저도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차인표 작가님의 그들의 하루, 그리고 작가님의 하루도 잠깐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10년 만에 이제 개정판이 출간이 되시면서 이제 작가님의 마음도 조금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떠신가요? 그 독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소설을 쓰지 않습니까? 뭐 아마 감독도 관람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제 작품을 만드실 텐데, 그런데 독자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글을 썼지만 독자분들의 형상이 제대로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과연 누가 나의 독자일까? 또 나에게 과연 독자가 있을까? 내가 이 책을 낸다고 누가 과연 읽어줄까? 그랬는데 2024년이 된 지금 제가 첫 책을 낸 지 15년 지났는데 이제는 저를 작가라고 불러주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독자라고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과일나무의 열매들처럼 뚜렷하게 제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과 또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힘껏 힘이 닿는 데까지 정말 좋은 글들 써서 독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위로받고 뭐 즐겁고 기쁘게 사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이번 책으로 더 많은 독자분들께 그럴까요? 사랑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독자분들께 이 책으로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힘들고 지치고 그렇지만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그냥 중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삶을 그냥 중단한다는 것은 인생의 메뉴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살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관심 갖고 응원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삶의 목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정 증복판 그들의 하루로 돌아온 차인표 작가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하루 소설 속 4명의 인물을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차인표 작가님이 이제 인간에 대한 그런 사랑, 그리고 또 삶에 대한 애정, 이런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연말과 딱 어울리는 사랑이 가득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들의 하루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주변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도 위로를 선물하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관심 갖고 제 책에 대해서 좋은 질문 해주시고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연말에 좀 더 기운내고 좀 더 행복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인터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들의 하루 화이팅! 화이팅!